제가 공연에서 저는 그 공연하는 사람입니다. 공연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연 PD라고도 얘기합니다. 프로듀서라고도 얘기해요. 기획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이디어 생성을 해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해서 무대화시키는 작업을 총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 시작에서 그리고 나중에 처음 아이디어부터 나중에 공연이 끝나서 쪽파티하고 사람들 밥 먹은 거 삼겹살 몇 명 먹고 몇 인분 먹었고 소주 몇 개 먹고 그 계산해서 페이하고 나중에 정사까지 다 하는 홍보 마케팅부터 제작까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공연 기획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기꾼이란데요.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자 냄새가 난다고 맞습니다. 사기꾼 맞아요. 기획자하고 플라너하고요. 시인들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기획자는 일단 기획을 잘해야 돼요. 아이디어 처음 기획 단계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데 기획자는 아주 굿이에요. 사기꾼은 very 굿이에요. 훨씬 나아요. 기획자보다. 상상력이. 없는 땅을 만드는 애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못해요. 기획자들. 기획자들은 페이퍼워크 잘해야 됩니다. 문서도 잘 만들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잘 만들어야 되고 엑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획자의 기본입니다. 자질의 기본. 문서 작성은 사기꾼이 엑설런트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합니다. 없는 문서도 만드는 겁니다. 없는 출입증, 청와대 출입증도 만들고 이상한 것도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월등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기획자도 잘해야 됩니다. 왜? 투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서 가지고 투자자들 모셔놓고 이게 이 작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나중에 뭐 BP가 어떻게 되고 돈 얼마큼 벌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기꾼은 싫고 게임이 안 돼요. 사기꾼의 이 말솜씨라는 거는 이 기획자들의 말솜씨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훨씬 다릅니다. 액션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컴플리트해요. 사기꾼은 퍼펙트해요. 뭐라 그럴까요? 행동 자체가 사기를 치려면은 정말 완벽해야 돼요. 정말.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 그 의대 박사인 양 행동에도 다 넘어가잖아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기획자들은 휴먼하고 아트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뭔가 예술을 창조하려고 해요. 우리는 판을 까는 사람입니다. 예술가들을 모으고 좋은 아이디어하고 믹스시켜가지고 작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기꾼은 목적은 딱 돈이고요. 그리고 책과 마약, 원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워크가 아트고요. 사기꾼은 오직 이쪽이 돈이잖아요. 크잖아요. 돈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기획자들은 좋은 작품을 기획해서 성공하면 유명해집니다. 실패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사기꾼은 성공하면 몰라요. 실패하면 유명해져요. 왜? 9시 뉴스에 나와요. 사기꾼하고 기획자는 일하는 게 똑같습니다. 공연 기획하는 사람도 공연은 없는 겁니다. 무형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년 8월에 공연할 거를 몇 년 전에 기획을 해서 투자를 받습니다. 공연장도 안 돼 있어요. 출연 배우도 보통 이제 기획자들이 그럽니다. 이게 출연하는 조승우 씨는 선택 중이고요. 그리고 극장원은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지금 얘기 중입니다.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 배우는 여자 배우 누구 생각하지? 옥주현 씨 해야지. 옥주현 씨 전화번호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 기획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공연을 올린 겁니다. 공연은 그리고 아직 3개월 전입니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급합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거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기하고 기획하고는 똑같은 원리로 가지만은 기획자는 사기꾼보다 더 월등하게 사기를 쳐요. 더 완벽하게. 그리고 완벽한 작품을 올리는 건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공연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예전처럼 하드 파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외교부에서 보면은 외교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외교하는 행동, 정치, 군사, 그 다음에 통상도 사실 뭐 외교에서 하는데 지금은 떨어져 나가지고 이제 옮겼지만 지금은 문화 외교국이 있어요. 외교부. 외교에서도 문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 통틀어서 스마트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문화하고 테크놀로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인지는 다 아니까요. 그리고 에드워드 버넷 테일러가 원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 원시부터 문화는 시작했다. 이제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들, 원시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아니까요. 그러면 공연은 무엇이냐? 제가 공연하는 사람이니까 무용, 음악, 연극 등을 실현을 하는 게 공연입니다. 전문적으로는 고개도 공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연예, 국악, 고개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게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 실제로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 그리고 누구 앞에서? 대중 앞에서, 관객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공연을 해야지 이게 공연입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용어들도 정의가 돼 있어요. 아마 문해하고 좌뇌적 사고하고 감성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해하고 좌뇌. 이제는 한쪽 뇌가 아니라 양쪽 뇌를 사용을 해야 된다. 문해가 감성적이고 좌뇌가 이성적인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성적인 사고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국적인 사고는요. 서양이 이성적으로 해서 그 서양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떤 거에서 이렇게 느끼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왕은요. 전쟁이 나면은 맨 앞에 나와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 왕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왕. 그리고 서양에서는 죄를 지면은 벌을 주는데 정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는 또는 그 전에 사례를 가지고 판례나 조례를 가지고 형벌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매우 쳐라. 몇 대란 얘기. 그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그러는데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매우 쳐라. 나중에 자기 죄를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소양적 선거잖아요. 그러면 몇 대를 때려라 이렇게 돼야 돼요. 몇 대. 태형 몇 대.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매우 쳐라하고 꽉 때려요. 이게 이신전심이에요. 이신전심. 서로 간에 통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공연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배우와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저도 여기가 대전이지만 저는 저기 고향이 공주입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은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그저께 찍은다고 평생 농사만 치셔가지고 이렇게 뼈가 웅상한 저기 알통만 이렇게 탁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피부가 아주 까맣습니다. 이게 여행 가서 까만 거하고 농사져서 까만 거하고 달라요. 흙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희가 절을 해요. 절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거시기 잘하고 예.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시기 잘하지? 예. 그럼 혜민이한테 뭐야, 저 거시기 좀 가져가고 한 명을 가져와. 저는 분명히 어떤 사물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특정한 단어를 얘기 안 해도 그게 뭐냐? 감정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논두렁에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농사짓던 그 동네 분이 어디 가셔요? 그러면 거시기 가? 그러면은 예? 그러면 분명히 어디 갔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 알아들어요. 왜냐? 아무리가 그 안에니까 그 근처 어디 가겠지라는 추측과 그리고 공감대. 이성적인 좌뇌하고 감성적인 분야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왜 제가 오늘 주제가 그 감성 테크놀로지거든요. 감성과 테크놀로지는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18세기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안정된 직업이었겠죠. 농사 져서 그거에 대한 그 노임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로 생계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안정된 직업이었어요. 19세기 가서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정된 사람입니다. 상용적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이 가동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취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직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세기 와서 정보화 시대에 오니까 이제는 지식 근로자들이 훨씬 더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21세기 오니까 하이 컨셉트 시대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하이 컨셉트라는 주장을 듣고 나왔어요. 영화에서도 하이 컨셉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화에서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영화의 어떤 줄거리나 이거를 전달하기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마케팅이 하는 그 툴이에요. 근데 하이 컨셉트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물질들,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이 컨셉트라고 합니다. 하이 컨셉트는 좌뇌적 사고,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감성적 사고가 있어야지만 하이 컨셉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창작하는 사람들은 문해적 사고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감성적이에요. 아이디어를 내도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도 이성적인 수리하고 계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영감으로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다. 제가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직 원더 조이 그러죠. 저 흥미는 그 2006년도 영상이에요. 당시에 MP, 그러니까 멤버 파라먼트, 그 문화부 장관이에요. 한국은 그 국회의원이 장관을 정합니다. 인형극입니다. 그 마리오네트예요. 프랑스 극단이 저거를 한 겁니다. 1977년도에 만들었던 로얄 UXE 로얄 듀릭스라는 극단이 저걸 했는데요. 여기서 테크니컬한 게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테크니컬한 게 들어간 거예요? 편하게 인사해요. 다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인형극이 마리오네트, 유럽의 인형극은 전통적으로 인형극 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오네트? TV에서 본 적 있죠? 불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형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박스 같은 데 있죠. 그죠? 그리고 줄로 하죠. 인형은 사람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이 코끼리가 35m고요. 그리고 42톤이에요. 저 코끼리. 높이가 12m.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꼬마애들이 왜 나중에 눈물을 흘릴까요? 왜 어른들이 막 슬퍼할까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리포터가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로켓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열 거다. 그래서 와서 열었더니 소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데리고 런던 구경을 시켜줘요. 그리고 코끼리가 와요. 같이 다녀줘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소녀를 보내야 되는데 신발도 신겨주고 목욕도 샤워도 시켜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해서 원래 타고 왔던 로켓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열었더니 없어요. 갔어요. 이 소녀는 어디로 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유치뽕이죠? 아니에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거예요. 인형은 사람보다 작다는 게 있다. 인형이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엄청나게. 그죠? 상상력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관객, 공연이라는 거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실현을 해야 된다. 실현하고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관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해요? 공연이라는 건 어디서 해요? 극장에서 하죠. 공연장에서. 자, 1500석 극장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500명이 들어가요. 3000석 극장은 몇 명이 들어가요? 3000명이 들어가요. 그죠? 리미트가 있죠. 물론 야외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야외 공연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극입니다. 자, 우리의 상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어요. 관객이, 우리는 리미트가 있어요. 몇 명. 그 한계를 넘은 거예요. 몇천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되죠. 관객이. 한 공연에. 프레임을 뛰어넘은 거예요. 프레임.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줄을, 마리오네트는 줄을, 인형이 있으면은 줄을 위에서 당겨가지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밑에서 당겨요. 사람들. 크레인 같은 틀이 있는 건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거 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거는. 그러나 누구나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형극에, 거리극에 감성이 들어갑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명합니다. 저 인형극을 가지고. 2006년도에 이거를 했을 때 이 당시에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왔었어요. 런던에서. 겁나가지고. 근데 저 공연 때문에 저 엄청난 인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흑인 장관님 매직, 조이. 그 단어들은 이성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감성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림픽 전이에요. 런던 올림픽을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인형극들이에요. 그 극단에서. 로얄 듀릭스에서 약간 다른 그 공연들이에요. 관객이 인파를 보여요. 우리가 생각했던 리미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인형은요, 바닷속으로 실제 들어가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
바로 미국은 스마트 파워 위원회가 2007년도에 생긴 거죠.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제 논문에도 이 얘기를 좀 썼었는데요. 네오 재패니스, 메이드 인 재팬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일본 푼으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거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의미가 없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에 이제 재패니스 그래가지고 일본 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가 영국에서 시작된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90년대 초에.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융 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계를 지배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뺏깁니다. 그리고 영국이 나중에 생각한 게 창조산업입니다. 창조산업이 자기네들이 살 길이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테이트 모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영국의 2000년 밀레니엄 때 만든 현대 미술관입니다. 테이트 모던은 헨리 테이트라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서 만든 미술관이에요. 영국은 테이트가 4개가 있습니다.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아이리스. 그래서 4개의 테이트가 있는데 테이트 모던은 2000년도에 만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산업과 예술의 결합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력발전소입니다. 1982년도까지 사용됐어요. 석탄으로 된 게 아니라 오일로 하는 발전소였어요. 높이가 90m. 불크게 높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서 자이스 길버트 스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설계했을 때 제가 이 그림을 매놨는데요. 여기 길 건너에, 강 건너에 세인폴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세인폴은 크리스토퍼 웬이라는 그 건축가가 설계한 거예요. 다이나고 찰스하고 옛날에 결혼식 했어요. 여기 성당의 성당입니다. 서 자이스 길버트 스콧은 제가 이게 분필이 이게 지금 안 나와서 쓰지는 못하는데요. 하여튼 서 자이스 길버트 스콧은 건축가인데 이 사람은 이 발전소 말고도 이 사람이 설계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국의 빨간색 전화박스. 이 사람이 설계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전화박스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K2하고 K6가 이 자이스 길버트 스콧이 한 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한 건데 세로타라는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관장이 1980년대 초에 영국이 새로 현대미술을 장르를 활력을 주기 위해서 현대미술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으로 다니는데 이 발전소로 들어가서 여기는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에 진흙이 고여있는데 나는 이걸 보고 여기가 바로 영국의 현대미술관이 들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발전소를 테이트 모던으로 만들었다. 드메르마가 헤르초크라는 스위스 게이 건축가가 리노베이션을 해요. 새로. 그래서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세로타가 이 갤러리를 오픈하고 제일 처음에 초청했던 인사들이 누구였냐면요. 런던의 블랙캣 택시 기사들입니다. 택시 기사들을 제일 먼저 VIP로 초청했어요. 그 여기서 파티를 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누군가가 테이트 모던을 가자고 그러는데 택시를 타고 택시를 모르면 안 돼요. 택시 기사가 이 갤러리를 가면서 나 거기 안 가고 거기 가면은 몇 층에 뭐가 있고 뭐 잘한다. 그래서 택시 기사를 제일 먼저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영국이 지금 2000년 밀레니엄이 하나의 상징으로 있습니다. 저 다리가 바로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세인트 폴과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은 지금 총 매출이 4,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시장이 제일 큽니다. 공연들 가끔 보세요. 공연들 워낙 좋아하시니까.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여자 관객이 많아요. 남자 관객보다 여자 관객이 많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뮤지컬의 산업화가 돼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감성 테크놀로지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요. 저는 항상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항상.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다르다면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와 기술은 서로 상반됩니다.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컬처럴 테크놀로지예요. 서로 상반된다는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 컨셉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기술과 예술과 무엇이 먼저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술을 엔지니어들, 테크니션들이 예술을 가져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술과 저는 기술이 아니라 건축하고의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에 가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노타, 폴리스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테네 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저 신전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46개의 기둥들이 있고 기둥들은 처만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벽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모습입니다. 보면은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벽이 지붕을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벽이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창문이 커질 수가 없어요. 실내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가면은 건축물 안이나 그리고 다른 데도 그림이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서 로마 시대에 가면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롬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스 양식에서 크게 변한 게 없고 로마 시대에도 그림은 없고 대부분 조각입니다. 그것이 비잔틴으로 갑니다. 성 소피아 성당 가보면 터키에 가면 원당 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양과 서양이 서양이 결합됩니다. 모자이크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고딕 시대 1200에서 1500년대 고딕 시대로 갑니다. 밖에 기둥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그 많았던 기둥들이 없고 기둥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생겨납니다. 창문이 커집니다. 왜? 안에서 기둥이 지붕을 받치니까 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창문이 커지는 이유는 신의 광명의 빛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지붕이 뾰족합니다. 신에게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건물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액자가 먼저입니까? 이 당시에는 액자가 먼저였어요. 액자는 건축에 들어가요. 건축가가 이 교회를 설계를 할 때 이 안에 액자 프레임을 만듭니다. 돌로. 그리고 화가를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림을 하나 그려요. 여기다 성마를 하는 거예요. 아기예술로. 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라틴어 자체도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딕 시대부터. 그럼 화가들은 누구한테 그림을 그려요? 누구 밑에서? 교회 밑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그려라고 그림을 그려요. 1200에서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오기까지는 다 교회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있어요. 이탈리아 시장에. 그냥 우리 그때 그리스나 로마의 아름다운 문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건축하고 그림은 같이 가고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그림은 뭐였어요? 에그템파라였어요. 유화가 아니었습니다. 유화는 1400년대에 폴란드 지방에서 생겨납니다. 얀반 아이크의 아놀피니 부가 세계 최초의 유화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에그템파라, 베란도론자의 알리로 섞어서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림들이 다 어두워요. 왜? 베란도론자가 칠하면 떡칠이 돼요. 그래서 밝은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술의 역사하고 건축의 역사하고 미술사하고 다 같이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쓰러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화가들은 왕 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성주 밑에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풍경화 같은 거 많이 보죠? 1800년대, 1700년대 풍경화들이 많이 그려져요. 성에 가면 풍경을 어마어마하게 그려놓습니다. 그걸 왜 그리겠어요? 성주가 한가한테 시킵니다. 여기다가 풍경 하나 크게 하나 그려달라고. 그리고 자기 말탄 모습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파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림 멋있다고. 이거 내 땅이 봐도 저 끝에까지 내 땅인데 저기 표현이 안 되네. 그거 나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귀족이 멸망을 하고 왕이 없어지고 하고 뒷골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상표가 시작돼요. 인상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네가 프로시아 전쟁 때 런던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해코지 인상이라는 템즈강에서 웨스턴 사원을 그립니다. 그걸 같이 프랑스에 건너가서 전시를 하는데, 야, 이게 그림이냐?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라 너의 인상을 그린 것 뿐이지 않느냐가 인상파의 시작이고, 그것이 후기 인상파의 고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세상을 끌어보고, 그리고 예술과 철학이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기술이 결합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앤디 워홀 그림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 중에서 로버트 윌슨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고, 뉴욕에 가가지고 화학을 공부하고요, 건축학을 공부합니다. 이 사람은 연출자면서 배우면서 극작가면서 화가면서 무대 디자이너면서 라이팅 디자이너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하고 작업을 2번을 했습니다. 로버트 윌슨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로버트 윌슨 작품이에요. 저는 그 90년대의 로버트 윌슨 작품을 처음 봤습니다. 쇼킹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색감을 낼까? 어떻게 저런 무대 표현을 할까? 저는 정말 내가 여기까지 봤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어요. 저도 한때 심취해가지고 석사할 때 로버트 윌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드림 플레이, 이게 제가 봤던 작품입니다. 로버트 윌슨의 런던에서 봤던 작품인데요. 우측에 있는 사진이 제가 로버트 윌슨을 2000년도에 서울에서 이분의 크랍스의 마지막 테이프 작품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획을 해서 왔어요. 작품을 하는데 제가 윌슨한테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당신 작품을 런던에서 봤다고. 드림 플레이. 그러냐고. 그 다음날 제가 집에서 찾았어요. 이거 프로그램을. 있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제가 갖고 있었던 거. 그 다음날 가져갔어요.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인한 거예요. 저 영상인데. 저게 글입니까? 그림입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For 상무,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the crafts, perform crafts last day at the National Theatre. I look forward to our next work. I love 밥. 이 사람 애칭이 밥이에요. 로버트 윌슨은 사운드하고요. 이 사람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뭡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의 작품을 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한 5분가량 소리만 나옵니다. 비 오는 소리만 공연이. 그리고 직접 무대에서 연기를 Fatal things for a man with my condition. Cut him out! Cut him out! The shadows of the evening creep across. 다음 영상으로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거는 로버트 윌슨이 타임스퀘어에서 전시를 한 건데요. I like the name Times Square. The square is like a cube that's spinning.
right before midnight every night. And so each month we'll look at curating a new artist. And we wanted an artist who would be able to showcase work that would make people stop for a moment, be able to think about what it is they were seeing, to have something that stood out from the really vibrant, very fast acting advertising that was there. Robert Wilson is definitely one that comes to mind as far as changing our sense of reality and the duration. Concentration, so you can be more focused. And here they're just a part of the environment, and I love that. It's like a family album. It's like looking out the window here and see all these people walk down the street, and someone's walking a cheetah, or someone's with a dog. Concept, but it's constructed with space. So if you think about time as an intellectual idea, it means nothing. It's something we experience. Oh, I get the same charge as when I was 7 years old. I came from Texas. I went to New York, and I went to Times Square. There was being lost in this environment and how great it is.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술탄스 엘레펀트에서 테크니컬을 기술을 이용해서 마리오네트를 바꿨어요. 이 전시, 이 익스비션입니다. 로버트 윌슨은 타임과 스퀘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는 전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시장 벽은 하얗죠. 그리고 그림을 걸어놓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이 타임스퀘어에서 전시를 하죠. 뭐죠?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KTX라는 게 생겨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걸리는 곳에 3시간 안에. 저는 느낌이 서울과 부산은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답이 똑같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공간은 이미 우리는 공간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윌슨도 공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타임스퀘어라는 곳에 전광판입니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로버트 윌슨의 이런 형태의 예술 활동이 저는 공간 파괴 그리고 시간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또 한 사람이 아켄 프라이어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로버트 윌슨하고 7살 차이 나요. 이 사람은 브레이트의 유일한 생존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동독 사람이고 1970년대에 동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자리를 잡고 오페라 연출을 하고 무대 디자인하고 메인은 화가입니다. 아켄 프라이어는 자신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은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리베르게 반시, 링사이클이라는 오페라, LA 오페라에 간 겁니다. 프라스 도밍고가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군가라는 창극을 연출했습니다. 마담 판소리입니다. 안숙선 선생님이 저 위에서 작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켄 프라이어 작품입니다. 레퀴엠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베르디의 오페라입니다. 장성곡입니다. 무대 아켄 프라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 오페라는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오페라입니다.
아키프라이어를 제가 아는 게 이게 2011년도에 국립극장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에 개막작을 했어요. 2011년도 그 전에 만났었죠. 아킴을 만나서 제가 로버트 윌슨을 만난 다음에 로버트 윌슨한테 한국의 창극을 좀 해볼 생각이 없느냐. 저녁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국에 트레디셔널 오페라가 있다. 정말 재밌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연출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냐고. 관심 있다고. 그 다음날 로버트 윌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저께 한 얘기 했구나. 진짜 관심 있다고. 정말이라고. 전 농담으로 던진 얘기예요. 그래서 로버트 윌슨이 휴양전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서로. 그랬다가 나중에 아킴을 만나면서 제가 일단 아킴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수군가를 아킴 프라이어가 한국에 나서 연출한 거예요. 아킴 프라이어를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그 전이죠. 2012년에 독일에 가서 집에 찾아갔어요.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6층인데 1층부터 5층까지가 그림인데 그림을 남의 그림을 2,000점을 받고 본인도 화가예요. 본인 작품이 3,000점인데 그 2,000점이 마티스, 뭐 달리, 우리 백남준, 그다음에 뭐 고고 그림부터 2,000점을 평생 자기가 모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 그림이 3,000점이 있어요. 아킴 프라이어의 그 예술 세계는 브레이트의 해체주의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판소리하는데 마스크를 씌우고 그리고 한국 악기만 가지고 해야 되고 판소리라는 걸 처음 와서 완창을 처음 들어보고 했는데 저희보다 판소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있고 더 많이 알고 이분이 첫 이분이 뭐였냐면 수군가를 다 입고 나서 용왕이 왜 아프냐. 용왕이 왜 아픈지 아시죠? 용왕 왜 아파요? 간이 안 좋고 저희도 몰라요. 왜냐하면 책에는 용왕이 아파서 이렇게 썼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킴 프라이어가 용왕은 아마도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아팠어요. 그래서 페트병이 되어요. 그거를 설정을 본인이 한 거예요. 용왕이 아픈 이유를. 아킴 프라이어의 예술 세계에서 이거는 제가 아킴 프라이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판소리 수군가가 세계적 오페라 연출의 거장 아킴 프라이어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다. 미스터 레비든 드래곤 킹. 해외 무대를 겨냥한 고품격 판소리 오페라. 천재 연출가 아킴 프라이어가 만들어내는 꿈과 같은 판타지. Jetzt wir wollen die vergrößern, sichtbar machen, dem Publikum noch näher bringen. 그 역사적인 첫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미스터 레비든 드래곤 킹. 9월 8일부터 의미의 변형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변형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 저는 이 단어 하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술세계, 포스트모더니즘이 뭔지 딱 깨달았어요. 로버트 윌슨이 타임스퀘어에서 전시를 한 거는요, 변형이 아니에요. 확장입니다. 공간을 확장시킨 것 뿐이에요. 갤러리는 갤러리예요. 의미는 변형된 게 없어요. 아킴 프라이어가 창극을 판소리를 만들었을 때 판소리를 변형시킨 게 아니에요. 확장시킨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를 씌운다 그래가지고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어떻게 마스크를 씌고 노래를 하냐고. 근데 아킴 프라이어는 LA 가서도 마스크를 씌웠어요. 오페라 배우들한테. 의미를 변형시킨 게 아니라 확장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콘서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왜? 시차 때문에. 콩코드가 생기면서 런던에서 8시에 공연을 하고요. LA 가서 8시에 공연이 가능해졌어요. 시차는 5시간, 6시간 차이가 서머타임이 있고 차이가 있죠. 근데 콩코드는 4시간 안에 가요. 일반 비행기 타면 6시간에 7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콩코드를 타고 가니까 8시에 여기서 공연을 하고 뉴욕 가서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8시에 공연하고요. 콩코드를 타면은 런던 가서 똑같은 시간 8시에 공연할 수 있어요. 같은 날. 시차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억압이었어요.
시간이라는 시간은 공간을 제약하기 때문에 타임머신 같은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억압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우리나라의 요일을 처음 쓴 게 1895년도래요. 우리는 뭐를 썼어요? 음력을 썼죠. 그래서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음력, 양력, 구정, 신정이라고 했어요. 구정, 신정. 근데 지금 설날이죠. 원래 설날인데 그거를 구정이라고 했어요. 왜? 나쁜 풍습이니까. 1월 1일이 새해니까. 근데 음력으로는 그게 아니죠. 음력 1월 1일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까? 1995년도부터 요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리 달력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1925년도에 기차가 처음 달리기 시작합니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옥스포드를 가면 1시간을 딱 갔기 때문에 8시 탔으면 9시가 돼야 되는데 9시가 아니에요. 강릉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강릉에서 정오는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딱 떨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 시간, 정오를 딱 하면은 한양에서는 11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1분에 20km씩 차이가 나요. 런던에서 기차 타고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를 가면 1시간을 탔는데 8시, 9시가 아니에요. 시간이 달라요. 기차가. 도착하면 거기 있는 시간이 달라요. 왜? 하루죠, 당연히 시간이. 정오는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차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기차가. 런던, 영국에서. 기차 타고 어디 가면 거기서 시간을 맞추고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달라요. 시계 맞춰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갔는데 기차를 떠나버렸어요. 왜? 거기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기차 회사들이 표준 시간을 만듭니다. 그게 1848년도고 1884년도에 세계 표준 시간이 돼서 그레이치가 표준 시간, 세계 표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워싱턴 회의.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게 바로 테크닉, 기술이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아무 데서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까지 할 수 있고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으니까요. 저는 공연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실현을 해야 된다. 공연은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영화는 똑같은 영화를 100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00군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공연은 불가능해요. 왜? 그 배우가 나와야 되니까. 그 장소에. 똑같은 공연을 2군데서 못한다는 거예요. 실현일 경우에. 자, 아까 제가 타임 디프런트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배우가 똑같은 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차 때문에. 그러나 2군데에서 실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끝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연극에서는, 공연에서는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로버트 윌슨하고 아킨 프라이어하고 두 사람이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타임 앤 스페이스. 제가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거 있습니다. 영국에.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가 쓴, 거기는 에밀리 브론테, 샤론 브론테, 그 다음에, 3명인데, 누구죠? 에밀리, 샤론, 앤 브론테. 세 자매가 다 작가였는데, 폭풍의 언덕을 가면 정말 바람 많이 해요. 그 브론테가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목사관에서 생활합니다. 에밀리 브론테 창문을 열면은 바로 앞에가 공동묘지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되게 몸이 약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산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걸어가면 2시간을 걸어가요. 거기에 가면은 관광구가 있고 벤치가 있고 쓰러진 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거기 갔다가 풍의 언덕이라는, 물론 예전에도 읽었었지만 사랑이 뭔지, 히스클피하고 히스클리프가 캐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중에 그 캐시가 에드가를 결혼하고 그 아이스 카플렛 나중에 돌아왔다가 다시 와서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 장면에 그 이야기를, 그 소설의 그 이야기를 그 집에 가서 비가 폭풍에 불어서 그 집에 갔다가 밤새도록 그 이야기 듣잖아요. 소설의 시작이거든요. 그 내용이 유명한데 그 얘기,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나와서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외우고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배웠던 건데 I lingers around on the night sky. Watch the moss floating among the hills and hills. Listen to soft wind through the glasses. How could any ever imagine one quiet sleep in this world? 그 말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히스클리프는 나는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캐시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저 캐시 사이에 붙어가지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거기에 뭐 나방이 날아가는 걸 보고 키스하고 헤어벨 초롱꽃이 그거를 보면서 그 잔디를 쓰고 그 들려오는 그 소프트한 바람 그리고 이 밑에 무덤이죠. 이 두 사람이 잠 못 이루고 아직도 지쳐버린다고 세상과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 말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영국에서 밤 12시에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마음이 푹 가라앉았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거기 어떻게 잘 지내니? 그래. 야 아침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공감대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 다르다. 커뮤니케이션이 감성이 전달이 안 된다고 서로가 대감성이 리얼타임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에 빠졌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인터넷을 빌어서 두 공간을 연결시키는 거를 한번 고민해볼게요. 여기 영상이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겠지만은 여기에 만약에 저쪽 방에서 카메라로 어떤 배우를 찍고요. 여기에 영상이 나오면 그거는 영상입니까? 아니면 배우입니까? 텍스트를 우리는 대본을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형상화시키고 무대화시키는 걸 연출을 합니다.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텍스트는 이미지하고 같다고 보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캐릭터고 그리고 그게 실현, 리얼타임으로 되고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배우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물론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암스트롱이 달을 밟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작했다. 그간에 있었던 모더니즘을 반대하고 새로운 제3의 문화 또 다른 것들을 섞어서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과학과 1820년대만 해도 독일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좌살을 하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이 오페라로 나오고 이랬던 시기가 지나면서 1900년대에 들으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개념이 깨지고 공간이라는 개념은 다 깨져버리고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바운드리는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시골의 할아버지는 동네가 바운드리예요. 걸어가면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거시기 하면은 뻔한 거예요. 두세 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지금은 공간이라는 게 제약이 없어요.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술의 발달을 해서 이 기술을 발달의 그거를 통해서 저는 연극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공연이 한국하고요 영국하고 제가 이게 영국에서입니다. 이게 짧은 영상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많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팔방식이라 제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텔레비를 틀어놓고 이게 변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영국은 로미오입니다. 줄리엣은 한국에 있어요. 근데 저 스크린은 옛날에 제가 이거를 전화선을 연결해서 한 거예요.
웨이트러스는 메신저입니다. 한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녹화된 게 아니라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시각강의상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을 물어보면 지금 몇 시냐고. 서로 시간이 달라요. 근데 한국에 있는 배우는 자기 실제 시간을 얘기할 거예요. 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서로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크린에 나오는 여자 배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통해서.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서로 그 대화를 하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공간이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를 하는데 1000명이 하는 콘서트하고 만약에 10만 명이 하는 콘서트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가수가 개미처럼 보여요. 그런데 스크린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수의 여기 점 있는 것까지 보여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실제 공연을 본 겁니까? 아니면 스크린을 본 겁니까? 실제 공연을 본 거죠.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게 어떻게 공연을 본 거냐. 그냥 영상을 보고 온 것 뿐이지.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바꾸면 5만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서 맨 앞자리에 50만 원 주고 표를 사서 배우 바로 밑에서 공연을 본 사람이랑 저기 3층 스탠드에서 배우가 조그맣게 보이게 본 사람이랑 그러면은 크게 코앞에서 본 사람은 공연을 실현을 본 거고 저 3층에서 본 사람은 공연을 안 본 겁니까? 공연을 본 거거든요. 근데 스크린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공간을 땡겨온 거거든요. 저 끝에 있는 공간을 똑같은 원리로 이 스크린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배우를 이쪽으로 땡겨온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는 영국 사람을 영상으로 보겠죠. 인터넷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공간을 땡겨온 것 뿐이에요. 확장시켰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극이다. 그리고 저 스크린은 영상이 아니라 배우다라는 정의를 한 거예요. 공간의 파괴예요. 공간의 파괴. 이거를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지금 2장소에서 했죠. 만약에 3명의 배우가 3장소에서 하고 이론적으로 100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100군데의 장소를 연결해서 공연을 하면은 연극이 똑같은 연극을 100군데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어요. 여러분 기술
기술, 테크놀로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술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무엇이 먼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먼저는. 예술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술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 공연을 만들 때 제가 기획하고 제작하고 이거를 제가 연출까지 했었는데, 이거의 시작은 폭풍의 언덕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름에 대한 괴리가 있었어요. 공간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구나. 감성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걸 저는 빌었어요. 빌려가지고 공간을 확장시켜가지고 공감대를 만든 거예요. 스페이스를 확장시켜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이걸 만들고 2002년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이거를 1시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대학로하고 에딘버러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급히 깠는데 3년 걸렸어요. 왜냐면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제 만족으로 실험을 실제로 한번 관객들하고 한번 해보자. 이때는 학교 스튜디오에서 했으니까 학생들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저거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쪽 한국치한테 물어보니까 헬로. 그쪽에서 헬로 하니까 이게 진짜네? 그러면서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연극이냐? 이거 영상을 그냥 보여준 것 뿐이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로버틴슨이나 아킨프라이어나 라우라 앤더슨, 우스터브 이런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고민한 거를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파괴시키고 연장하고 로버틴슨이 타임스퀘어에서 전시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영상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예술 행위들이 그러면은 미디어가 먼저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걸 하는 걸까? 아니면은 예술가들이 표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한계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테크닉한 걸 이용하든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나가서 끝까지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킨프라이어라고.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하는 바람에 실제로 공연을 할 때요, 에디터를 할 때 전화가 끊겨가지고 공연하다가 중단돼요. 인터넷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극장에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제 돈으로 깔았는데 그것조차도 막 끊기는 거예요. 하다가 공연하다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이구만. 그래서 공연을 하다가 나왔었어요.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항상 고민되는 거, 저도 지금도 고민이 돼요. 극장에 테크니컬한 것들이, 테크놀로지가 무엇이 들어오느냐, 조명기냐, 음향이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술가들이 고민하는 거는 그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 기계가 아니었어요. 확장하는 거. 이 공간에서 확장돼서 저기를 가는 게 예술가들의 고민인데, 저기를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버티스나 아킨프라이어나 또는 다른 예술가들도 일단 아티스트 마인드였어요. 경영학을 하고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예술 행위를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그냥 예술을 한 거 또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훨씬 더 좋은 예술 활동을 분명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을 한 거는 어떻게 아셨는지 1회부터 제가 기획을 했어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었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립극장들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2006년도에 기획을 했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페스티벌 하면서 사망사고가 3번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3번이 있었고 그리고 크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있었고 혹시 서극이라는 그 영화 감독 아세요? 와우 장군 만들고 영웅원생 만들고 황비용 만들었던 그 서극 감독을 2009년도에 데려오는데 제가 한 8년 정도가 걸렸고요. 꼬메디 프랑시스를 데려오는데 5년이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어려운 거는 예술가들 로버트슨이 공연을 할 때 4시 공연이었어요. 무대에 안 가는 거예요. 4시가 딱 됐는데 왜 안 가냐고. 무대 가야 되지 않냐고. 공연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이가 없어. 준비가 안 됐다니 4시 공연 약속했는데 자기 지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4시 20분에 시작했어요. 공연 끝나고 그 다음날 걱정되잖아요. 또 갈까. 이분이 그 취미가 월도고 뭐 맨날 인사도 가고 한 거예요. 저 장학금 가니까. 어저께 그 갔다가 못 살 거 있잖아요. 문 닫아가지고 내일 정각에 올라가면 타고 가자. 그 다음날 정각에 올라갔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술가들을 이해해야 돼요. 예술가들을 이해해야 돼요. 예술가.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꼬메디 프랑시스. 1968년도에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입니다. 루이 14세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극단이에요. 전 데우스텝의 비즈니스 송구가 그리고 호텔도 다 1인 1실이고 제일 좋은 호텔도 잡아야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 명 공연하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는데 저희 극장 예산으로 제가 한 1억 5천 쓰고 그 나머지 그 한국 기업 협찬도 한 1억 7천 받고 그리고 그 롱샴이라는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얼마 몇 억 받고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 중국, 대만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산될 뻔했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한테 중국이 해야 된다. 거기서도 이제 한국을 하려면 중국이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돼. 세이브하니까 서로. 그때 사르코치라는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인데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했어요. 사르코치 대통령이 중국 가서 꼬메디 프랑시스가 중국에서 공연하는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럼 중국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르코치가 중국에 가서 대통령 연설을 계획했어요. 진짜. 그걸 여기서 요청해가지고 여기 있는 프랑스 문화에서 그 중국의 프랑스 정부 외교부에 요청을 해서 외교부에서 그래서 사르코치가 중국 가서 대통령한테 꼬메디 프랑시스가 중국에서 공연했으면 좋겠다 해서 양국 간에 관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중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에요. 기획이라는 게 저도 제가 상상한 게 현실로 갈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가장. 그리고 정성이에요. 정성. 손님은 정말 정성껏 해야 되고요. 스코틀랜드 국립극장을 데려오는데 매번 안에다가 마지막 광고를 어떻게 쓰냐면요. 박스에다가 선물을 넣고 자료를 넣고 이걸 열었을 때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꺼냈을 때 다 엉클어졌을 거 아니에요. 절대 엉클어졌으면 안 됩니다. 껴가지고 이 사람이 딱 열었을 때 편지도 적으면 안 된다. 딱 이렇게 그대로. 마지막 방법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연락을 한국 공연 하겠다. 뭐냐? 정성. 그게 5년 동안 계속 접촉을 하다가 안 됐는데 5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가겠다고. 그리스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극장은 10시까지예요. 근데
10시가 넘었는데 철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10시에 끝이다,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 내일 아침 새벽에 이 짐을, 그러니까 세트랑 모든 것들을 다 싣고 비행기로 공항을 가서 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한국 공연을 하고 새벽에 짐이 공항 가서 싣고 체코로 가서 트란짓을 해서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에서 트란짓을 해서 다른 섬으로 가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공연이 거기서 끝나고 바로 옮겨서 미국으로 가야 되고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계적인 극단들이었는데 공연 극장들이었는데 다 이제 국립극장들이었거든요. 로버트 윌슨을 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성이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사고입니다. 저는 큰 사고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테크놀로지 활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장애인 단원연극제라는 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긴 했는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쫓아들어 못하지. 제가 딱 짧게 얘기해요. 저는 유학생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서 제가 그 웸블던이라는 예술대학에 다니는데 스크럽처 하는 조각하는 영국 여자애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조각하는 친구가. 그 친구는 자원봉사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도를 이렇게 학교에 그 친구는 식당에 그 친구는 데리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그 도움 주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제작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못하니까 아이디어는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거울로 된 작품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작품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그 다리가 불편한 친구 있었는데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 왔다가 너무 놀랐어요. 2004년도만 해도요, 지하철에 이렇게 계단에 리프트 있죠. 쭉 계단에 이렇게 타고 가는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왜? 신기한 거예요. 핸디캡 퍼슨에서 핸디캡 퍼슨이라는 게 영어로요, 장애인 핸디캡 퍼슨. 핸디캡. 모자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편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지금 뭐야? 아더테이션. 부처랑 똑같은 소리.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있으면 돼요. 그 개념인데 여기서는 장애인, 장애우, 지금 만약 언어라는 거는 신뢰하거든요.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오디션을 해가지고 배우로 썼으면 좋겠다 했다가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밀어붙여서 운 좋게 했어요. 그리고 5명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도 배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정말 감성스러운데 배우가 꿈이었는데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배우로 본 거지 장애로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도 뭐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좋은 공연들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죠. 뮤지컬은 제가 헤드윅이라는 뮤지컬 혹시 아세요?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뮤지컬이고, 그리고 벽을 뚫는 남자가 영국도 하고 뮤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국에서 뮤지컬 많이 했고,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런던 가서 보디가드라는 뮤지컬을 봤고요. 라이온킹이라는 뮤지컬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라이온킹의 리처드 허드슨이라는 디자인한 사람이 제 선생님들도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였어요. 저희 학교에 공부하는 분인데, 그 리처드 허드슨은 짐바브웨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라이온킹 디자인을 한 거 보면은
지금 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프라이드록이 3단계로 올라가는 거는요. 거기에는 장치는 테크니션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 더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라이온킹 공연을 보면은 옆에 그 다리막이 색깔이 막 변해요. 그 안에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테크놀로지는 많이 있어요. 어떻게 결합을 시키고 어떻게 그거를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네. 아까 에드니컬에서 네. 하신 부분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그런 공간들을 뭐 형성을 해가지고 뭐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 아까 계속 말씀하신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제가 알고 있는 사전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테크놀로지 같은 걸 매개로 함으로써 환경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지리를 평가할 수 있는 벽이 된다는 걸 의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게 테크놀로지라고 여기까지 생각이 왔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런 테크놀로지나 그런 기기 같은 걸 쓰면서 우리가 그런 감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궁금해요. 그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면은 물론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확장의 개념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를 들자면은 제가 공간을 파괴하고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상상.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저는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예술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전 로트 힐슨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가인데 이 사람은 1968년도에 실험 극단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인터넷이랑 이런 것이 있기도 전에. 근데 왜 우리는 로트 힐슨이라는 그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의 혁명이라고, 저 사람은 인터넷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작품들을 얘기할 때 저도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저도 정의를 내려고 했지만 저는 이거를 공간이 파괴되고 그리고 연극이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잖아요. 기원전 534년에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는 하면서 연극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세계 최초 연극이라고 그러는데 기원전 534년부터 지금까지 연극의 이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론 자체가 저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아까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를 거부한 거죠. 그 이론 자체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들어간다. 연극은 실현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살 수 없다. 역할을 한다. 그리스에서 제사를 지낼 때 디오니소스 제사를 지내면요. 자,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지금 올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양을 바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제사장이 이겁니다. 나 디오니소스는 뭐야? 디오니소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극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디오니소스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그게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캐릭터, 배역, 그리고 텍스트를 가지고 무대화시키는 거. 이게 고전적인 연극의 형태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론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거부한 거죠. 그거를. 전통적인 연극의 몇천 년을 온 건데. 인터넷이 없으면 저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할 때 인터넷을 초창기에 이용했던 사람이 웨인 맥그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요. 저기서 박수를 치면 효과에서 영상이 움직인다든가 그런 거를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연극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이었어요. 연극을 한 거는 인터넷을 가지고. 물론 실패했어요.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왜? 기술이 한계점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끝난 거예요. 물론 그리고 실험을 했던 거고 실제로 공연하다가 며칠 하다가 접었어요. 인터넷에 끊겨가지고 공연이 끝까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질문 있으면 다들 바쁘시죠? 다음 수업 드셔야 되니까. 자, 그럼 오늘 10분간 제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술과 감사원 기술을 말씀해 주신 이상호 교수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